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소식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시길 많이 받으세요. 바라겠고요. 이번 주는 먼저 김혜경 씨 관련한 내용으로 문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한동안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관련한 논란들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김혜경 씨 관련한 논란이 또 정치권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먼저 관련한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또 공간 관리 업무를 했던 공직 공무원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또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문제는 예. 여러 경로로 여러 내용들이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언론사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입수됐을 걸로 보입니다만은 이것들을 검증하고 저희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움직일 생각은 없습니다. 좀 상식적이지는 않죠. 당사자도 아니고 배우자가 그렇게 공직자를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심부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갑질인데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 그 비용 처리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의료법 위반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을 짧게 보셨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지칭해서 과잉 의전 논란, 황제 의전 논란 이렇게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대리 처방 의혹, 그리고 명절 선물 배달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일단 대리 처방 의혹부터 좀 네. 짚어볼게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 배모 씨라고 이제 등장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전 별정직 공무원. 그리고 배 씨의 지시를 받은 또 A 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대리 처방 의약품은 김혜경 씨가 그것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 배 씨가 복용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설명 납득이 가십니까? 참 이번 선거는 참 배우자들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의혹 중에서 이 대리 처방 이 문제는 네. 바로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대리 처방이라는 것은 지금 현행법으로 금지가 되고 있고요. 대리 처방이 가능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거동을 못 한다든지 예. 의식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본인의 친인척 그리고 배우자만이 이제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배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A 씨한테 이야기를 해서 경기도에 가면 의무실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처방을 받는데 문제는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또 다른 여성 공무원을 또 이제 대신 처방을 받게 합니다. 그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게 해서 그거를 이제 이 순회동 지금 분당 순회동에 이제 김혜경 씨 자택이 있거든요. 예. 거기 문 앞에다가 이제 걸어두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정황으로 추정해 볼 때는 당연히 김혜경 씨의 이제 복용약으로 알고 있는데 네. 본인이 해명하기로는 내가 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먹으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까? 병원 가서 처방받으면 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은 이제 배 씨 설명대로 본인이 먹기 위한 거였다면 본인의 집에다가 문고리에다가 걸어놓도록 아니면 해야 따로 예를 텐데요. 들어서 제3자를 통해서 어디 놔두고 가라. 예. 집에. 그러면 본인이 가져가도 되는데. 그럼 본인이 직접 분당까지 가서 그걸 예.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쓰일 봉투를 직접 두 가지 중에서 사라고 해서 고르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온 거지만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른 병원에서 이걸 처방을 받은 경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이 차이도 김혜경 씨하고 이제 이 배모 씨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은 이제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난임 치료를 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하고 좀 어긋나거든요. 예. 이게 폐경기 호르몬제하고 난임 치료하고는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예. 결국 이게 제가 뭐 추정을 해보면 결국 의료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게 현행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배 씨가 자기가 먹었다. 이게 자기의 어떤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이건 앞으로 뭐 감사 인재를 해보고 또 이걸 처방전을 확인해 보면 나올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만은 제가 추정컨대는 이렇게 복잡하게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이 약이 뭐 처방을 아주 안 해주는 약도 아니고 본인이 병원 가서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고 네. 본인은 뭐 그 몰래 가서 다른 병원 가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알지도 않는 것인데 예. 굳이 이렇게 딴 사람을 시켜서 할 이유가 있는가? 상식적인 의문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배 씨의 해명 그리고 민주당의 설명 모두 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지적이셨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씨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취해온 태도와 비판이 고스란히 지금 내로남불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안의 어떤 크기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본질, 죄질의 문제죠. 그러니까 애초에 수행비서 논란이 나왔을 때 이거 나온 지가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수행비서 논란이 나왔을 때 만약에 그 수행비서 논란을 갖다가 수긍을 하고 잘못했다라고 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수행비서라고 하는 게 규정사항에 이제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 국가의 그 지원을 받는 공무원이 수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정해 왔는데 이게 엉뚱한 대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니까 이 내용들이 쌓여서 오히려 더 큰 분란을 만들고 있다. 사실 애초에 수행비서 논란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뒤에 그 케이스들로 나온 것들이 지금까지 여파를 미칠까? 그렇게 보면 이렇게 크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호미로 막을 거 지금 가래로도 못 막는 형국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불거지고 있는 논란은 바로 가장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일 것 같은데요. 뭐 소고기를 살 때 법인카드를 쓰게 했다든지 이 제보자가 녹취록까지 공개할 만큼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네. 이 제보자의 주장의 신빙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본인이 직접 사진도 올리고 네. 여러 가지 확인도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린카드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밤에 사용도 못하고 주말에는 사용도 못하고 왜냐하면 네. 주말에는 자기 집 주변에서 뭐 이렇게 가족들끼리 밥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업무 시간 중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지금 12만 원 한도를 정해놨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네. 의전팀에 쓰는 카드인 것 같은데 그걸 추정을 해보면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한 끼에 1인당 3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감염병 때문에 4인 이상 모임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4명이 3만 원, 12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넘으면 바로 이게 감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종의 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뭐 규칙이 있었을 수 그렇죠. 있다라는 이제 의심이 네. 제기될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썼던 것 같고 예. 네. 특히 이제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법인 카드를 쓴 이유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통 우리가 정육 식당을 가면요. 네. 바로 옆에 정육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육 식당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고기를 사게 되면 이 정육점에다 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정육점에 가서 카드를 걸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육 식당에 가서 하면 몰라도. 뭐 이제 식사를 하려면 그렇죠. 식당을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마 그동안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사고 결제는 이제 정육 식당에서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결제할 때는 개인 카드로 정육했다가 그다음에 이게 식사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식사 시간 이외에 하면 또 이거 그럼 왜 썼냐라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러면 본인이 직접 가서 법인 카드로 식사 시간에 그다음에 그거는 정육 식당에서 이제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제보자는 질책을 받은 적도 그렇죠. 있다. 왜 이렇게 주장을 그러냐면 하긴 했습니다. 그동안 그 전에는 그렇게 잘 해왔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식당에 문제가 생겨서 잘 안 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걸 왜 이쪽에서 취소하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모 씨가 질책을 하죠. 아니 옛날 직원은 잘했는데 당신은 왜 자꾸 이렇게 못하느냐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이제 뭐 개인 카드, 법인 카드 좀 사용했던 이런 관행들 네.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 어려웠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법인 카드로 식사 시간에 가가지고 정말 뭔가를 이용하기 위한 거였다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는
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게- 굳이 개인 카드, 법인 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썼을까? 그러니까 아마 시간 맞추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업무를 보다 보면 네, 보면 시간 맞추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이제 이 이재명 후보 측에 이제 어떤 요구가 바로바로 해야 되는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초밥이 먹고 싶다. 예. 그런데 그걸 갖다 줘야 되는데 예. 그걸 지금 업무 시간에 갖다 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개인 카드로 일단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도와서 다시 이제 예. 한다든지. 뭐 방금 이런 말씀해 방식이었어요. 주신 부분은 이제 정황상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죠. 의심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아직 그러니까 팩트가 나온 그렇죠. 건 아니고요. 이제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카드가 만약 이재명 후보의 법인 카드였다면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있었던 지역과 쓰인 장소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전 추미애 전 장관이 본인의 정치자금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서울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정치자금 카드로는 논산에 있는 아들 훈련소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했거든요. 네, 그때 큰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문제가 있었죠.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카드 씀씀이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예전에 아시겠지만 KBS 그때 이사 관련해서 예. 그때 강기영 이사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해임이 됐는데 바로 법인 카드 사용 때문에 해임이 됐습니다. 네. 그때 뭐 그 집 근처에서 김밥을 먹었다니 뭐 한 100만 원 정도 부당 사용했다. 이걸로 해서 예. 1심, 2심, 3심까지 다 무죄가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액수가 적다. 예. 뭐 아주 일상적이다라고 해서 무죄가 됐는데 그만큼 이 공직자들한테는 법인 카드 사용 문제가 어떤 이 업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뭐 사실관계가 뭐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인카드 문제는 국민들에게 꽤 큰 공분을 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면목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안입니다. 예. 사실 뭐 민주당의 모 인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거 10만 원씩 그거 다 해서 9개월 동안 그 녹취를 했다는데 그거 다 합치면 뭐 100만 원 정도밖에 되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금액의 크기가 이런데 이거 네. 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그건 해명이 잘못됐다고 봐요. 뭐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면목이 없어야 되고요. 네. 불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냐 무슨 뭐 1000만 원이냐의 금액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해야 되고 네.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국에게 들이댄 잣대를 본인에게 들이댈 수 있느냐? 가족에게 들이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잣대를 갖다 똑같이 얘기를 해야죠. 공과 사를 갖다 구분하는 거를 자신의 가족에게도 들이대야 되는 겁니다. 좀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다. 왜냐하면 주요 지지층이 40대, 50대인데 40, 50대가 민주당을 그동안 쭉 지지해온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네.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예. 대통령은 탈권위주의. 권위를 갖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에 열광했던 당시의 젊은 세대였던 네. 지금 4050 세대가 지금 20년 가까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네. 권위주의를 내려놓자고 20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더니 민주당 후보가 권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그런 예. 측면에서 이거는 뭐 돈의 크기가 너무 작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부분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 말처럼 면목 없어야 되고 네. 또 예. 불찰이라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 털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그 배모 씨의 과잉 충성이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는 몰랐고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는데 배 씨가 과잉 충성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뭐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감사가 진행되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7급 공무원 A 씨가 결국은 이거를 제보하면서 시작된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럼 7급 공무원 A 씨는 도대체 이 문제를 왜 제보했을까? 네. 이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아니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인데 소위 말하면 사람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것들이 예.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건데 저는 공무원 그 5급 공무원 이 배모 씨가 처신을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아까 약 대리 처방 같은 경우에 뭐 정기적으로 타는 약이잖아요. 사실 네. 뭐 우리가 이제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타야 되는 거고 네. 또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이나 두 달마다 한 번씩 타야 되는 이런 정기적인 약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의사를 안 만나더라도 뭐 이게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네. 뭐 사모님 바쁘신데 그럼 제가 대신 타올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본인이 가야지. 네. 그걸 갖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는 거. 본인이 과잉 충성했으면 본인 선에서 해결해야 될 예. 문제지. 이거를 갖다가 돈을 받고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또 지시를 한다? 이거는 저는 뭐 아무리 그게 별정직이라고 할지라도 네. 예. 분명히 배모 씨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 예. 그래서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네. 뭐 이 부분은 뭐 사실은 뭐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예. 말씀드릴 수는 뭐 없지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도 김혜경 씨 지시가 없었는데도 본인이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배제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그 행실에는 예.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7급 공무원 A 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녹취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 녹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젠가 이거 써먹을 거야.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9개월을 갖다가 녹취를 해왔다? 이분이 일한 기간 거의 전 기간 내에 다 지금 네네. 녹취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 하는 거는 이 녹취 자체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제보자는 이제 예.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녹취를 해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현정 위원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요, 공직자가 되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부터 거의 10여 년 이상을 공직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 과잉어전 등등이라 하는데 이 배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이 변호사 시절부터 같은 사무실에 있었고 네. 그 2010년도 성남시장 되면서부터 성남시에 또 채용이 돼서 지금 뭐 수십 년째 같이 일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태를 보면 누군가가 만약 저희 집에 소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걸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공직자 입장에서는 네. 사과 한 박스 와도 이거 누가 도대체 갖다 놨느냐. 의심부터 예. 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당연히 확인 작업을 그렇죠. 하죠. 당장 이거 돌려보내라. 예. 네. 그리고 확인해라. 예.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집에 뭐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그 민감해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 네. 그 사과 안에 무슨 뭐 돈이 들어있을지 뭘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 공무원이 계속 옷을 갖다 세탁한 걸어놓고 소고기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먹을 걸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갖다 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질책을 했고 못하게 했어야죠. 네. 예. 근데 그거를 상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과잉어전 때문일까? 그리고 뭘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럼 그분이 그럼 텔레파시가 통해서 갖다 예. 놨겠습니까? 저분이 초밥이 먹고 싶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갖다 놨을까요? 그게 아니라 지시를 했으니까 갖다 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이건 과잉어전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김혜경 씨가 뭔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야, 오늘 초밥 먹고 싶어. 그다음에 오늘 저 제수용품들 다 가족들한테 보내. 그럼 네. 어떻게 보낼 겁니까? 원래는요, 이거 보내는 분이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돈이 공적인 것인가 사적인 것인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 하루 이틀 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끊임없이 청렴을 강조해온 분입니다. 예. 단 1원이나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이 공직자 이 대선 후보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누구보다 분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다고 그리고 또 성남시에서 이야기를 원스타일 해왔었고요. 아웃제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네. 공직자가 부당하게 뭐 받으면 무조건 한 번 받으면 그냥 아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의 집에는 이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뭘 갖다 놓고 하는데 이거는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앞뒤가 맞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뭐 김혜경 씨도 예전에 김건희 씨처럼 아직 뭐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대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사과를 하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사과를 하면 일단 뭐 분위기는 뭐 조금은 누그러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구체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두리뭉실하게 그냥 네. 무조건 사과가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그렇죠. 뭘 대해서.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없이는 네. 지금 사실관계가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사과만 한다고 해서 덮어질 수 있는 일 아닌 것 같다. 왜 10여 년 동안 이런 것을 그냥 방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구체적인 사과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후보들 뭐 이것 말고도 지금 짚어볼 것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첫 사자 TV 토론이 있었는데 어제도 저희가 짧게 짚어봤지만 오늘 또 몇 가지 하이라이트 장면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아, 예.
아닙니까? 62.6점입니다, 사실.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아. 그러니까 이게 탄소 재생에너지 중립 100%. 재생에너지 100%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 EU 뭐란 거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 이게 이제 좀 지엽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엽적인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청약 점수 만점 몇 점인지 정확히 몰랐던 부분 생각보다 윤 후보가 얘기했던 그 점수가 실제 만점과는 차이가 좀 크기도 했어요. 80점대가 만점인데 40점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또 뭐 아리백 같은 경우에 이제 용어 자체를 잘 몰랐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청약 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한테 한번 문제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꼭 틀리는 문제 그 다음부터 시험은 또 틀립니다. 예. 그게 뭐냐면 학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즉 자신의 잘못에 자신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내가 지금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이 문제가 나오면 예. 내가 정말 완벽하게 이야기해 줄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딱 했는데 보니까 그게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다는 거죠. 네. 즉 지도자는 모를 수 있습니다.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네.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 번 제가 몰랐던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철저하게 해서 반드시 알게끔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약 점수 이기는 문제는 저는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왜 학습을 안 했는지에 대한 예, 문제를 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리백이나 이거 텍소노미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도 사실 아리백은 몰랐어요. 네. 근데 이걸 문제를 이게 국민들 앞에 하는 거거든. 나는 이거 알고 있는데 당신 알아? 이렇게 물으면 물론 본인은 똑똑한 걸 인정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전체 국민들이 보실 때는 왜 이렇게 불친절하지? 나도 모르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를 내가 뭐 아냐 모르냐 확인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 이게 정말 그 향후의 미래의 국가적인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꺼내는 차원에서 했다는 거거든요. 글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거 처음에 아리백이 뭡니까라고 질문해서 던지면 알 수 있는 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기자들 주변에 보면 산업부나 이쪽에 관장하는 기자들은 좀 알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리백이 일반인들이 다 아시는 건 아니거든요. 좀 더 이런 문제는 질문할 때 네. 상대방을 공경에 따르보다는 좀 더 친절하게 질문하면 오히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득점할 수 있는데 그거 딱 찾아고 아리백 뭡니까? 네. 텍소노미 뭡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질문하는 쪽에 조금 감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약 관련해서는 사실 뭐 그 정답과 이제 답변의 차이가 크기도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공약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청약 관련해서. 그런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오답을 냈다라는 거는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 그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대선에서 자주 나왔던 질문입니다. 네. 지금 버스비 얼마인 줄 아냐? 지하철비 얼마인 줄 아냐? 약간 퀴즈 예. 형식으로 이제 그렇죠. 물어보는 게 이제 유행이 이게 돼버렸어요.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얼마만큼 서민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부동산 문제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럼 국민들이 지금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계속 급등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청약 점수에 목을 메고 그 청약 점수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공약을 많이 내놨고 네. 또 지난번에 실수도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하는 게 본인은 청약 점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서민의 삶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돼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뭐 장학 퀴즈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당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집 문제는 부인이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청약을 해본 적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이걸 몰랐을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뭐 글쎄요, 저도 장학 퀴즈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대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한 번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그것도 본인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맹 비난하고 있는 입장에선 네. 준비돼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사실 저는 이 부분보다 아리백, 그 텍소노미 이건 질문이 네. 아리백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였어요. 아리백을 아냐 모르냐가 그랬었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아리백을 뭐 아냐 모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문제였다고 봐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책을 갖다가 내놓고 준비를 할 때는 우리가 뭐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고 하지만 굳이 100년까지도 아닙니다. 네.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국가 비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조금 시간을 돌려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양극화 대책위원회, 뭐 고령화 대책위원회 이런 거 막 나왔었어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 도대체 양극화, 고령화 이게 뭐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0년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양극화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하다못해 10년 뒤, 20년 뒤에 지금 세계적인 흐름과 국가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속에서 현재의 정책이 고민돼야 네. 되는데 그런 점에서 재생에너지나 원전의 방향이 예. 만약에 10년 뒤, 20년 뒤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아리백이나 텍소노미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다 그러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막히게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원전 문제나 고준위 소위 고방사능 폐기물 예.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실은 10년 뒤,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그 문제로 수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식의 답변은 네. 거기에 대한 철학과 그다음에 비전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정책을 하느냐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아리백을 장학희 지식의 문제였다라고 폄하하는 거는 예. 이거는 좀 향후 정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라고 예. 네, 보는 거죠. 다른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또 두 분께서 어떻게 내리실지 또 궁금한데요. 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거 뜻밖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야 모두 TV 토론이 끝나자마자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네. 칭찬을 내놨습니다. 이게 진짜 칭찬인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향후에 야권 단일화를 염두를 해놓고 일단 칭찬부터 하는 전략적인 평가였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각 후보마다 다른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네. 즉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는 토론을 잘하기 때문에 네. 조금만 못해도 못한 것이 보이고 윤석열 후보는 워낙 이제 기대치가 좀 낮기 때문에 좀만 잘해도 잘한 것처럼 보이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양강 후보에서 이제 두 명의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두 후보보다 몇 배를 잘해야지만이 잘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잘해야 본전이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뭐냐면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TV 토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지난번 2017년 대선 때는 그러니까 그 TV 잘 나가던 지지율이 TV 토론 이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지금도 뭐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네. 뭐 MB 아바타라든지 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그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질문도 굉장히 전공을 찌르는 질문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TV 토론은요 국민들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실성, 카리스마, 그다음에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정말 이제 부족한 게 뭐냐면 딱 장중을 어떤 본인이 이끌어가는 측면들 그리고 강한 어떤 이 리더십에 대한 모습. 네.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좀 더 리더십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어떤 강한 리더십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를 여전히 아직 개선하지 못했다. 뭐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후보 간의 합의도 이끌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호평들이 나오고 했는데 그걸로는 좀 약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보면 좀 목소리를 꼴게 해서 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없었지만 예.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토론에서 그냥 사회 작격, 네. 뭐 중재 작격 이런 리더십보다는 자 제가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리더십을 좀 그걸 못 보여줬다. 그럼 이걸 안 후보가 스스로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으로 삼기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토론회였다. 이제 오히려 그런 어떤 좀 색다른 모습들 좀 더 강하게 국민들의 인상을 바뀌어야 되고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만 그러나 또 옛날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라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새로운 게 없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을 워낙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은 잘하고 상대방을 예. 토론으로 잘 제압을 하고 하는데 뭐 옛날에 그 모습이다. 예, 새로운 게 없고. 네, 뭔가 새로운 정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만큼 그런 새로운 어떤 이게 없다. 네. 왜냐하면 토론이란 게 우리 저 TV 이제 가요 이렇게 저 네. 프로그램 보면 노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찡한 게 중요하잖아요. 예.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예. 결정적인 한방 같은 게 좀 이제 나왔으면 그런 어떤 했는데 감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게 보여주는 못 미쳤다는 거죠.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진짜 토론을 잘했는지 이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또 심상정 후보도 토론을 잘했는지 평가를 해보시자면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 토론 잘했다라고 지금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도층에 대해서 우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의 그런 질의 내용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금 개혁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저는 좋게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평가받기 위해서 이 토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토론도 그렇고 이번 5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안철수 후보의 이 스피치에는 분명히 좀 한계점이 있어요. 전달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크게 개선된 바 없다. 네. 이렇게 보고 그런 계시는 점에서 거군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카리스마, 리더십 이런 얘기와 비슷한 의미인데 네. 이거 스피치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예. 안철수 후보는 국민들에게 전달력이 참 약하구나 예. 이런 느낌을 또 한번 받을 수밖에 없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분의 후보 중에서 가장 날카로웠다고 봅니다. 사실 예. 이재명 후보를 궁지로 몰아넣은 것도 심상정 후보예요. 그래서 유동규 그 김만배 씨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참 이재명 후보로서 난감한 질문이었거든요. 기대치보다 더 잘했다고 보시는 네, 전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진보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 과연 누구에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그 연대감,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네. 정의당이 지금 누구의 그 기반으로 해서 진보 정치를 펼쳐 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토론 잘한다는 것과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과거에 노회찬 전 대표가 6천 몇 번 그 버스 얘기하면서 첫 차 탔을 때 그 느낌을 갖다가 얘기했을 때 국민들은 거기에 공감대를 표시했어요. 네. 서민들은 절절한 공감대를 표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토론을 굉장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누구랑 지금 함께 정치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토론 때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 예.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각 캠프에서는 지난번 있었던 첫 번째 토론회 강점과 약점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아주 부지런히 분석하고 다음 토론회에 이제 그것들을 개선시켜서 반영하려고 할 텐데요. 그 다음 토론회, 두 번째 토론회, 법정 토론회 외에 TV 토론회가 원래 오는 8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기자협회에서 주최를 해서 이것이 성사되는가 했는데 결국에 무산이 됐어요.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최 측, 그러니까 또 이걸 중계를 지금 JTBC에서 한다고 이렇게 네. 추진했는데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로 반대를 했습니다. 정말 그게 이유였을지 아니면 민주당과 다른 당의 주장대로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기피하고자 하는 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게 더 근본적인 원인일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왜 국민의힘이 토론을 못하겠다는지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단 한국기자협회가 편향성이 있다? 물론 한국기자협회 지금 회장이 한겨레 신문 기자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지금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에 있는 각 신문사, 방송사, 기자들의 어떤 이 투표를 통해서 기자협회장을 뽑거든요. 그럼 그걸 편향성이 있다고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국기자협회가 어떤 다른 편향성이 있는 게 어떤 노출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설득력이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중계방송하는 방송사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 또한 방송사가 뭘 다르게 중계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걸 그냥 송출하는 거잖아요. 편집을 할 수 있는 것도 네, 아니고. 편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노출하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지난번 이 공중파 방송사 같은 경우도 아니 그동안 국민의힘 문제가 MBC도 방송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나 궁색한 반대 이유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토론 안 하겠다는 그냥 노골적인 의도지. 예. 실제로 이게 지금 기자협회가 무슨 정책 편향성? 아니 한겨레 신문 기자가 회장이라고 해서 그게 정책 편향성이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토론 하고 싫다 그러면 많이 싫다 그러지. 이런 이유로 저는 반대하는 것은 정당치가 않다. 너무 속이 보이는 행동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토론 많이 해봐야 지금 뭐 큰 득될 게 없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김혜영 씨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즐기면 된다라는 판단을 솔직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당한 대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토론에 잘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김혜경 씨 이슈가 지금 커지고 있고 하니까 또 다른 뭔가 두 번째 토론회 때에 뭔가 리스크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이 판단을 하고 그 있다고 판단한 것 보시는 같습니다. 건가요? 어차피 의무적인 거는 해야 되지만 예. 그 전에 뭐 어떤 변수가 줄 만한 지금 안 그래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선거공학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토론하고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부족하다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국민들은 더 할 텐데 문제는 이거를 뭔가
다른 이유를 대서 토론을 뭐 안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비춰지는 거, 예. 저는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 지금 여론조사 흐름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뭐 공교롭게도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또 토론을 좀 해보자라고 나섰는데 요즘 들어서 지지율이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연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방금 이현정 의원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셨거든요. 지금에 나오는 민주당의 네거티브한 이슈를 좀 즐겨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주셨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의 선택권을 윤석열 후보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물론 지지율에 지금 앞서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안 좋은 악재가 쏟아진 상황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최대한 이점을 누리고 변수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차 그 사자토론 시청률이 40% 육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역대 두 번째예요. 이거를 지금 말이 40%지 인터넷 접속자, 동시 접속자 수가 최대 200만까지 네. 갔거든요. 네. 이걸 따지면은 굉장히 높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관심사, 사자토론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후보들 간의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예. 이거를 갖다가 피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뭐 진짜 비겁한 변명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이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 격차를 갖다가 벌리면서 실점을 아예 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 TV 토론에서 괜히 토론 잘못했다가 지지율 떨어지면 그게 곤란하니까 욕 먹더라도 지금 토론 피하겠다. 이런 게 좀 분명하게 보이는 꼼수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죠. 이 TV 토론이 과연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해지는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TV 토론을 하기 전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그런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그 TV 토론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도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나요? 자, 다시 오차 범위 내로 예. 이제 박빙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들이 뭐 조사 방식에 네. 따라서도 많이 여러 가지 달라지기도 뭐 하고 항목에 기관에 따라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다르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냥 일렬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TV 토론이 후보들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중도 표심을 잡아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일단 이번 선거는 저는 철저한 진영 선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네. 이야기해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영식 문제가 터졌다고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뭐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유지는 계속 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조금씩의 어떤 오차가 있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TV 토론을 잘했다. 그러면 지지자들 입장에는 잘했다고 그러죠, 당연히. 또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글쎄 조금 뭐 양쪽에 어떤 조금씩 할 텐데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는가. 결국 이번 선거는 박빙의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미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진영의 어떤 이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고 이제 그게 어떤 유동할 수 있는 유동층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큰 영향 없지 않는가 싶어요. 네, 교수님. 결국은 중도층이라고 봅니다. 중도층에서 1, 2%만 움직여도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TV 토론을 회피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나중에 뼈 아프게 돌아올 수도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다소 TV 토론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당당하게 맞서는 게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지지율, 현재 흐름에서는 가장 최대 변수는 뭐 김혜경 씨 관련한 네거티브 이슈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김혜경 씨 리스크는 분명 민주당 지지층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악재고요. 윤석열 예. 후보는 TV 토론 피하는 게 또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